어제 상반기 기업 실적 집계치가 발표됐습니다.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4% 줄어들었는데요. 이 수치를 기초로 해서 PR을 산정해 보면 28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기업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로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게 되면 경기 회복이 가로막히게 되고요. 이는 결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밤에 발표된 FOMC 회의록과 함께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는 국내의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항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방송국에 또 이게 덮쳐서 저희도 오늘서부터 상당히 좀 방역이 어제와 다르게 굉장히 지금 강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으시던가요? 일단 전 직원들이 다 예, 근무하시면서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예. 일단 이제 지금 이 재확산은 일단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막아야 되고요. 이런 이 재확산을 막으는 유일한 길은 거마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프면 엄마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마손이 필요합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요 거마손이 우리 치료해 줄 텐데 저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빨리 코로나 이것들은 잡을 수 있다고 좀 이제 서로 양해를 해주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도 좀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일 처음 질문을 코로나19로 정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단히 지금 재확산 또 확산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그다음에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로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그다음에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들어서 한 1, 2주 전부터 다시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7월, 6월 요때도 굉장히 많이 2차 확산이 늘어나면서 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상황을 한번 복기해 보면 우리나라도 좀 참조할 만한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저 보고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7월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이제 악화되니까 어떤 통화 정책이나 특히 재정 쪽에서도 이제 6월 FOMC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복기해 보면은 상당히 완화적인 그렇죠. 그런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 줬었고 그게 이제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에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면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배드 이즈 굿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상황이 나쁘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할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미국이랑 한국이 좀 다른 게 미국은 이제 기축특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상황이 나쁘면은 이거 달러가 풀리면 사실 전 세계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약간 한국만 좀 안 좋거든요. 미국은 매를 먼저 맞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증가 추이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한국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이제 한국은 약간 한국만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혹은 이제 원화 가치죠. 원화 가치나 주식이나 이런 쪽에는 좀 약세 압력. 그리고 채권은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나빠진다는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좀 강세 압력으로 그러니까 금리 하락 압력이 되는 상황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고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런 경우를 한 2번 겪었죠. 신천지 때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가면서 그럼 3월, 5월입니다만 3월 달에는 분명히 이게 2,000을 갔던 우리 주가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고요. 예. 5월 달 이태원 때는 1,900에서 2,000으로 올라가요. 예. 근데 두 개에서 무슨 큰 차이가 있냐 그러면 자, 3월 달에는 그때 팬데믹이 선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 그다음에 5월 달을 비교해 보면 5월 달에는 중국이 종식 선언을 하고 미국도 막 이제 잡아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재확산이라 그래서 국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글로벌 확산 속도하고의
차이가 그런 주식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던 것이라고 봤을 때 코로나 재확산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답은 하나는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재확산이 되면 V자 반등은 없다. 예. 어떻게든지 증시가 더 올라갈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는데 실적에 있어서의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게 재확산이 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을 시장은 고용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예. 고용 시장을 어떻게 이걸 견뎌낼 것인가. 근데 이제 문제가 정부 대응력이 이제 거의 고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실업급여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13조 정도를 좀 쓰고 있고요. 고용 안정기금, 긴급 경영자원지금 이거 10월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뭐 견딜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경제 정책이 V자 반등을 뭐 아주 전제로 놓고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걱정들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유동성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장님께서 네. 그 대책이 나오고 이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걸림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 3월 달에 금리를 내고 그랬더니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보다 부동산이 올라가서 한동안 아무튼 굉장히 그 피곤하게 만들었었고 예. 그다음에 또 2분기에 신용대출이 9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빚을 내서 부동산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뭐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주식도 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정책을 펴는데 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그 큰 주제고 예. 많은 어떤 국제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큰 주제입니다. 예. 미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실물 경제와 이 자본 시장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금리 레벨은 있을 수가 없다. 예. 사실 미국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뭐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과연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을 보냐. 근데 사실 보면은 S&P 500 지수가 폭락하면 부양을 하고 예. 폭등하면은 이거 좀 줄여야 되겠다고 유동성을 좀 줄이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늘 보여왔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자산 시장에 더 디펜던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치인들이나 뭐 대통령은 이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하면 되는데 뭐 연준이나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누가 지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종의 이제 관료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산 시장만 너무 뻥튀기 된다. 예. 이거 실물 경제는 돈이 안 간다. 그러니까 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을 때 정말 올릴 수 있냐?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러기는 좀 힘들다고 그러기는 보고요. 힘들다고 봐야 되죠. 어차피 자신을 임명하신 분들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줬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미국의 주가만 오르고 예. 그럼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만 오르고 실물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을 줄인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실 선택하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약간 버려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론자들도 되게 많은데 시장 사람들이 이걸 뻔히 아니까 그러면은 뭐 무조건 힘들어지면은 돈 풀 거고 예. 그럼 무조건 돈은 자산 시장으로 갈 거고 그럼 그냥 고고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딜레마고요. 그렇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2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럼 또 돈 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생각이 그러면은 이제 또 빚내서 이제 요즘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신용대출 어차피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 요즘 신용대출 보시면은 뭐 카카오뱅크,
뭐 K뱅크 이런 데 가면은 되게 낮은 금리로 예. 뭐 돈을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신용대출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그런 식의 이제 대출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정부가 좀 거시경제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따로 어떤 미시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의 이제 늘어나는, 게다가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패닉 바잉을 하는 상황에서 좀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예,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문님께 한번 여쭤볼 게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기자금 50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고객예탁금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했을 때 지금이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불리한 점을 한번 보면 어차피 50조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금의 출처는 4차 추경이라고밖에 지금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4차 추경. 4차 추경이 가능하냐? 저는 뭐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내년도 본 예산 얘기할 때 추경 얘기 꺼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뭐 이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뭐 옮겨서 리프레이징을 하면 그러면 성장주에다가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할까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면 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이 대기업 그러니까 아주 대장주인 대형 기술주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주도하는 부분들로 계속 가는 부분들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러는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의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니까 좀 이제 한번 쉬어가는 조정장이 지금 뭐 사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와 있고 예. 사실 이렇게 성장주가 조정장에 들어갔으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절호의 매수 기회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동학개미 군단이 한 번 더 일을 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딱 재확산이란 이 화두가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관련한 질문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관련해서인데요. 나스닥에 이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근데 뚫기는 뚫었는데 뚫고 난 다음에 모양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어렵게 갖다 붙인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들 이제 그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다.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또 반대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한번 그 불이 붙으면 목표 지점까지는 간다. 근데 그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최고치다. 그렇죠. 사상 최고치.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쪽도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한 번 정도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자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갔거든요. 예. 그다음에 S&P는 2월 고점을 통과했고요. 예. 자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애플, 아마존, MS, 구글, 페이스북이 5대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딸렸습니다. 예. 나스닥에는 이 5개 회사의 비중이 40%고요. 예. S&P 500은 비중이 25%밖에 안 예. 됩니다. 그리고 뭐 알겠지만 다우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못 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는 뭐냐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 답이 뭐냐면 성장주에 이 대형 성장주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부분들을 봐서 결국은 이 미국 증시는 끝까지 갈라 그러면 이런 대형 기술주의 어떤 활약이 계속 뭐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마침 또 거기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 예. 결국은 코로나19 확산되면 될수록 이런 대형 기술주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얹혀지겠죠. 백신, 예. 치료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올라가는 이 국면으로 가면서 정무적으로 또 11월 대선까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가파른 반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졌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파른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고요. 일단 아무튼 고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미국 시장 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이 시가총액을 한때 2조를 넘기는 했으나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 FOMC 회의록이 어제 발표됐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기대치에 못 미쳤고요. 예. 예, 주요 내용은 일단 시장의 기대치가 이제 중요한데 시장은 뭐 이번에 좀 완화적인 내용 나올 거고 기존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7월 말이면 대략 그 어떤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프레임워크가 나오지 않겠냐 예. 이런 예상을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냥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하는 내용도 사실 지난 6월 FOMC에서는 거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여전히 한 3-4가지 안에 대해서 계속 고려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고서 아주 분량도 그렇게 크지 않게 예. 의사록의 내용을 읽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분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향후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를 했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니까 부양을 하겠다. 이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부양책에 대해서는 그냥 기존 유지. 이게 그다지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예. 내용이었었고요. 일단 그리고 수익률 곡선 통제에 대해서도 뭐 거의 나가리 된 걸로 이번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추가적인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그 여야 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대규모로 하면 또 연준에서는 한매입이 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됐고 또 오늘은 뭐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5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 예. 아주 소규모의 그 재정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연준이 굳이 또 매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앞으로 QE도 뭐 더 확대 안 되고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렇게 뭐 완화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다.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간밤에 주식들이 많이 조정을 이제 받았고요. 예. 채권 시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채권도 이제 장기 금리가 완화적으로 가야 지금 금리가 떨어질 텐데 그렇죠. 예. 장기 금리가 이제 한 2-3bp 정도 이제 올랐고요. 요즘은 이제 주가가 그 금리에 되게 연동이 되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프라이스는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주식에도 같이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거가 안 나온 상태인데요. 기대했던 게 안 나온 게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모두 다 논의는 끝났는데 다음 상황을 보고 하기 위해서 카드를 아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후자입니다. 후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내용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2%에 도달하더라도 금리 올리지 않을 것이란 걸 확실히 얘기해 주라. 예. 두 번째는 확실히 또 금리를 올리더라도 천천히 해주라. 그러면서 연준이 그 뭐 정부의 재정 정책에 지원을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이 담겼어야지 시장에서는 만족을 했을 건데 그거를 놔뒀어요. 예. 자, 다음 회의가 언제입니까? 9월달 아닙니까? 그렇죠. 9월달이면 9월 18일 뭐 이 정도에 이제 하는데 자 그때는 아주 대선이 뭐 그렇죠. 시작이 임박해서 임박하고 예. 9월 20일부터가 저겁니다. 이 우편 투표 시작이거든요. 예. 9월 29일에 이제 대선 뭐 후보자 토론회가 있고 그렇다면 제가 뭐 수차례 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트럼프하고 파월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극적인 반등을 위한 뭐 어떤 내용이라든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이 바라는 내용은 9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면서 올라가는 측면에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 진짜로 이거는 뭐 지금 저같이 그냥 이 정치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러한 대선이란 특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껴 놓은 것이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하셔도 좋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조정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정장이 되고 9월 달에 그런 이벤트들이 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지금 조정된 성장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전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금 고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저 들으면서 예.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아주 드라마틱한 그림을 만들려면 미리 좀 고객들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조금 지루한 예. 상황을 일부러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9월 FOMC가 이제 있는데 아마 그 지금 이제 대선 전에 있는 이제 FOMC라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6월 FOMC에서 이미 파월 의장이 앞으로 이제 몇 달 내로 주요 자기네들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9월 늦어도 9월까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7월에는 대략 뭔가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이번에 안 나왔고. 예. 그래서 이제 9월 FOMC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는 9월 FOMC에서 상당히 시장의 어떤 기대를 좀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새로운 카드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약간 그 징검다리 형식으로 한번 약간 좀 시장에 실망을 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게 정책이 나오고 예. 그렇게 하다 시장에 또 많이 가면은 한번 또 약간 눌러주고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연준도 이제 주식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식 시장에 맞춰서 정책을 좀 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인플레이션 타겟팅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예. 계속 연준에서 나오는 레포트 같은 거 읽어보면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FOMC 회의도 FOMC 회의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번 달 27일, 28일에 잭슨홀에서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 회의가 세계 주요 중앙은행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잭슨홀의 그 미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잭슨홀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이제 이번 7월 FOMC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예. 이제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예. 뭔가 이제 내놓긴 내놔야 되고 가장 가까운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 잭슨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잭슨홀에서 아마 향후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고 이것도 혹시라도 시장에 실망을 주게 된다면 시장은 정말 좀 안 좋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잭슨홀 연설에서 뭔가 좀 내놔야 된다. 시장에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줘야 된다. 이런 그 무게감, 어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미국의 이 확진자 수가 의외로 좀 이게 최근에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때문에 이번에 좀 보수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아마 다음 잭슨홀 연설도 이제 이런 그 확진자 수의 안정 때문에 또 약간 민기적되면서 이번 7월 FOMC 의사록처럼 별다른 내용이 없을지 예. 아니면 시장을 그래도 한번 좀 부양해 줄 만한 뭔가가 나올지 굉장히 이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저희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막 큰 패를 까지는 않지 않을까. 예. 한 9월이나 그 이후로 좀 더 밀어놓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패를 9월 이후에 내놓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 FOMC 회의는 회의 관련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도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일단 예산을 20조 반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40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모멘텀이 없는 상태인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조금 반전시킬 수 있을까 기대를 지금 가져볼 만할까 이런 거를 한번 평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뉴딜이 시작해서 효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좀 몇 년 걸리는 그렇죠. 프로젝트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중증이거든요. 예. 뭐 지금 몸의 보양식을 먹어서 되는 상황이 아닌데 꼭 해야 될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걸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생겼어요. 예. 지금 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생산성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 그러니까 마중물을 지금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큰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중물이 되려 그러면 사실 그 앞에 있는 구정물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규제를 제거하거나 입법이나 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빨리 해놓고서 해야 됩니다. 자, 미국의 뉴딜을 뭐 우리가 지금 뭐 차용해서 왔다 그러면 미국 뉴딜이 한 대로 해죠. 미국의 뉴딜은 시작하기 전에 15개 법안을 일단 완전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은 상태에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뉴딜을 담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근데 국회 가서 뭐 타다처럼 이것이 뭐 무산되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마중물을 하려 그러면 주변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40개 프로젝트가 지금 뭐 보면은 5대 분야로 나눠지는데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디지털화, 예. 그다음에 디지털 비대면의 공공 서비스, 공공자원의 공유 자산화,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관주도예요. 예. 이래서는 지금 절대로 효과를 냈었습니다. 뉴딜이 굉장히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 거는 맞습니다만은 미국판 뉴딜이 가장 비난받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가 공공이 주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많습니다. 예. 따라서 진짜로 민간의 창의성을 옮기기 위해서는 뭐 20조가 아니라 10조를 하시더라도 민간에게 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어제 발표된 기업 실적 부분입니다. 어제 기업 실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무튼 좀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의 이익이 1분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증가한 편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 매출액은 9%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줄고 이익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보게 되면 비용을 그만큼 줄였다라고 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비용을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관건인데 과연 이게 계속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가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낮은 금리 이거 예. 비용 줄이는데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실업률이 높아가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기업이 비용을 축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안정자금들 이런 것들이 가는데 지금 이 나온 숫자가 사실 592개 상장사의 평균인데요. 예. 이 평균에 오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있죠. 삼성전자 빼면 순이익은 마이너스 47%가 감소합니다. 예. 등등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뭐 정확한 통계냐를 얘기할 때 지금 의문점이 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번에는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의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의 이 매출 이런 것이 뭐 100% 올라간 데도 많고요. 뭐 진짜 의약계 뭐 셀트리온 같은 데는 어마무시한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전체 통계의 뭐 분포가 끝에 가 있는 것들은 빼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 뭉뚱그려서 나오니까 사실 의약품, 식료품, 뭐 통신업, 의료정밀은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철강, 화학 이것들은 굉장히 뭐 고전을 한 상태라서 평균을 갖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나오면 더욱더 이 우리들이 분석하고 나아가는 방향에 조언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평균 숫자 이번에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 일단 실적 발표치 자체가 업종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팀장님께는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채 금리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달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영향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우선 이제 전망은 제가 요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여러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금리가 사실은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까요? 예. 자산 시장이 사실 다 엮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금리라는 거는 모든 자산의 할인율 개념이기 때문에 즉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현재 이제 금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미국채, 전 세계 가장 안전 자산인 이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주 조금만 오르더라도 최근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널뛰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오를 때 보통 프라이스 상으로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주식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제 금이라는 게 이자를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은 그냥 금덩어리니까. 예. 근데 이 채권은 이제 이자를 조금씩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랑 채권은 서로 굉장히 큰 대체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 금보다 채권이 더 괜찮네?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채권 사느니 그냥 나는 금 가지를 낸다. 이러면 이제 금값이 또 오르게 되는. 예. 그동안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져 왔었는데 그때는 금이 많이 이제 올랐었죠. 예.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이제 그 채권 금리가 또 뛰니까 금값이 아마 사상 최고치 가다가 또 약간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보여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국채 금리에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이 금리라는 것이 이 금 가격 그리고 뭐 주식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가치에도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 제가 이제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주식만 보지 마시고 채권 금리도 특히 미국채 금리는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뭐 저점 대비 좀 올랐었는데 그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이게 부양책을 앞으로 또 크게 하면 이거 채권 발행이 느니까 이 발행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은 팔면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도 발행이 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지지난주 이때쯤이었는데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의외로 조금 이제 좀 올랐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그 금리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그만큼 이제 올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인플레가 이제 왜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냐? 그 내용을 이제 찬찬히 보고 하면 그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가 미국이 그 팬데믹 때문에 좀 깎아줬었는데 그게 이번에 다시 그 환원시킨 게 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형 통신사 2개가 이제 합병했던 게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합병하면서 통신 요금을 조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성 있는 인플레냐, 일회성이냐? 일회성이면은 채권 금리 올랐을 때 오히려 채권 사야 되고요. 그렇죠. 지속성이 있다면은 계속 팔아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일회성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 상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그 우리가 주가만 계속 봐서 그렇지만 주가를 구성하고 있는 환율이나 금리의 영향이 이렇게 커졌던 적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갈립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돈 이렇게 풀었고 재정을 또 엄청 쓰고 있으니 인플레 올 거고 인플레 오면 금리가 엄청 오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조금 보수적이어서 원래 채권하는 사람들이 좀 비관론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은행은 돈 썼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도 계속 썼지만 인플레이션이 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돈 쓰는 걸로는 이제 인플레가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부가 정말 돈 쓰면 인플레 와요. 오고 이번에 많이 썼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 계속 쓸 거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이거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 제한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돈을 정말 많이 쓰니까 증세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 인플레가 좀 안 오게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제약하는 요소들이 이제 돼서 저희들은 아마도 앞으로 이 팬데믹이 또 쉽게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잘 안 보이고 예. 최근에 이제 스웨덴의 사례를 좀 보면 걔네들은 자연 면역 전략을 써서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죽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쩌면 자연 면역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2, 3차 어떤 팬데믹 우려는 이제 더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이 바이러스의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거 사람들을 몸가게 뭐 법으로 막을 수도 없고 예. 이번에 우리나라도 주말에 뭐 집회 같은 게 있으면서 많이 퍼졌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못한다면 어쩌면 이 사태가 되게 길게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채권 금리에 있어서는 조금 계속 하방 흐름. 그래서 이제 좀 저는 하락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에서부터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그 요인은 없다. 예.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